네, 북한이 오는 15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의해왔습니다. 예술단의 규모와 일정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이와 함께 정치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창관 장안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북한이 우리 정부의 15일 차관급 회담 제의에 대해서 하루 만에 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단 실무 접촉을 역제하고 나온 건데요. 일단 이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정부가 사실은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고위급 대표단도 오겠다, 선수단도 오겠다, 응원단도 오겠다, 예술단도 오겠다 그러면은 전체 규모도 인원 규모라든지 예. 또 올 때는 어떤 경로로 올 것이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편의 제공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차관급으로 이제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예. 북측에서 지금 예술단만 먼저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네. 선수단이라든지 응원단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통제할 테니까 따로 또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예. 네. 글쎄 뭐 예술단 같은 경우에 공연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 실무적으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인지 뭐 이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따로 이거를 분리한 건지 예. 아니면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내용 그러니까 예술단이라고 하는 게 북한의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게 예. 아무래도 체제선전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이제 속사정을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하나라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 북한에서 실무회담 하자 그러는 거는 뭐 좋은 일인데 통일부에서도 아마 이제 바로 이제 응답을 하고 그렇죠. 15일 날 실무회담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이제 남남 갈등, 그러니까 이제 예술단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어떤 체제 선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문제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필터링돼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연이 이루어질지 예.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좀 걸림돌로 작용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예. 통일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일에 이제 상당히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제 이제 우리 측 제의에 대해서 뭐 바로 답이 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하루가 지났거든요. 감감 무소식이었다가 예, 오늘 예. 답이 왔는데 또 내용이 바뀌어서 이제 지금 박 교수님 말씀대로 정치적인 어떤 함의가 좀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뭐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김 부장님 보실 때는 어떤 좀 배경이라고 보세요? 네, 1일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9일 회담 개최까지는 아주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제의한 여러 가지 선수단이라든가 응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한 거는 네. 여러 검토해야 될 현안들이 많은 것도 있고 또 이거와 함께 아마 북한에서 요구할 수 있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약간 맞물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거는 조금 뒤로 물리는 아마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논의할 주제도 많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예술단을 먼저 파견하는 거는 그만큼 예술단 두 측면이 있나 본데 예술단을 공연하려면 여러 가지 공연관도 미리 마련해야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예술 세종문화 예술을 하는 데라든가 예, 그다음에 예.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그다음 평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러한 준비해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만큼 또 예술단에 대해서 북한이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근데 북한의 예술단이라는 건 뭐냐 하면 특히 모랑봉 악단의 이번에 현송월 단장 예. 옛날 김정은 위원장의 옛 애인으로 알려져 있죠. 이분이 주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 연상인데. 근데 여기에 이 내용 같은데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 나오셔서 지금 한 얘기 드린 말씀입니다만 김정은의 뭐 옛 애인이다라는 말도 있고 또 뭐 김정은의 옛 뭐 애척이라는 뭐 그런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관심 가는 인물인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 이 현송 단장이 포함됐다는 라인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상당히 좀 파격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오실 때 이 현성월 씨가 지금 우리 나이로 보면 83년생이라 이제 35살이에요. 네. 근데 이제 북한에서의 이 군 계급으로는 대령급인데 이분이 뭐 이제 여장부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모란봉 악단이 북한에서 하는 역할이 외교 사절단이 왔을 때 공연을 하고 북한의 주요 정치 행사가 있을 때 공연을 하는 악단인데 예. 이분들이 해외 첫 공연이
2015년에 중국에 이제 그 공연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중국에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딴지를 거니까 이 현송월 씨가 중간에 나서서 우리 돌아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대령급 정도의 계급밖에 안 되는데 예. 이런 분이 워낙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또 과거에 이제 뭐 김정은의 이제 그 관계 때문에 이게 이제 물론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다 소문인 상황인데 예. 이분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모르겠습니다. 그 예술 쪽 분야를 뭐 지금 현재 그 퍼스트레이드라고 불릴 수 있는 이설주와 예. 현송월 이런 쪽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의 또 반증일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현송월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벗어난 모란봉 악단도 그렇고 최초의 공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기존에 북한에서 하던 공연과 이제 그 북한 외부에 나와서 하는 공연의 그런 차이를 어떻게 둘 것이냐. 예. 뭐 이런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히 그냥 뭐 실무적인 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현송월의 그동안의 그런 중국에서의 공연의 행적을 보면 예.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결정권을 가질 수도 있겠다. 뭐 김정은과의 관계 문제는 솔직히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소문으로만 들리는 얘기지만 예.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이 현송월의 어떤 그 결정권, 파워 이런 것만 놓고 본다면 이번 회담에서도 현송월의 목소리가 상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이 네. 현송월이란 인물이 포함된 모란봉 악단이 사실 북한에서는 흔하지 않은 좀 걸그룹 그리고 높은 인지도를 가진 그런 악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올림픽에 좀 흥행을 견인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지금 모란봉 악단 같은 경우에는요, 예. 뭐 남한의 대중가요도 이렇게 조금 순화된 대중가요 예. 같은 경우도 부르고, 뭐 북한에서는 뭐 떼창까지 이렇게 따라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그럽니다. 예.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북한의 선수단이 우리나라에 5번 왔는데 응원단이 올 때 상당히 그 국민적 관심도 올라갔었거든요. 예. 근데 북한의 걸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모란봉 악단이 온다 그러면 물론 그 안에 이제 체제 선전의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것이 남남 갈등의 또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터링이 좀 된다면 상당히 남한에서도 이번 평창 올림픽이 홍보되고 또 소위 평화 올림픽으로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예. 네. 한마디를 두 가지 얘기하자면 모란봉 악단이 오게 되면 양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일단 흥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모란봉 악단은 어떤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2012년에 결성된 건데 예. 북한판 걸그룹이라 할 정도로 여기는 이제 관현악도 있고 또 춤도 추고 뭐 여러 가지 또 미니스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에서 북한에서 관심을 많이 끌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해외 공연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 전에 중국에서 공연하려다가 그 내용 검열 때문에 철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서구에 상당히 알리는 이런 계기가 된다면서 흥행에 관심을 끌 수는 있는데 네. 하나 이제 논란이 되는 점이 하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란봉 악단이 그동안에 공연한 거 보면 이제 ICBM 발사 기념 축하 공연 같은 거라든가 예. 노동당 창건 7주년 기념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이런 정치적 색깔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공연하려다가도 불발된 것처럼 만약에 이제 우리 한국에 올 때 이런 내용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도 상의하자라고 만약에 할 때 예. 이런 첨들을 어떻게 서로 잘 걸러낼 수 있느냐, 네. 합의할 수는 있냐 이런 것들이 하나 또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좀 짚어볼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특활비 내용이 있는데 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방금 전에 출석해서 한 2시쯤에 네.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조사로 좀 어떤 상납 경위가 좀 소상히 밝혀질 수 있을지. 그래서 이번에 의미는 뭐냐 하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로 전달된 국정원 특활비 예. 수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면서 36억 한 5천만 원 정도 되나요? 4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이 이제 특활비 전달된 게 이제 이미 수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이제 기소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게 이제 MB 정부로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처음으로 김희중 전 부속실장, 예. 그다음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 등이 이제 어저께 밤샘 조사를 받았고요. 예. 오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라는 게 이제 소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의 집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저께 사실 소환을 받았는데 아직도 응하지 않고 이제 오늘 해서 오늘 네. 오후에 이제 조사에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느낀 게 뭐냐하면 MB 정부로도 과연 그런 수사가 진전되고 있는데 과연 MB 정부의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느냐, 어느 정도 받는 내용이냐 이런 건데 이제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거로는 현재 정확한 조사 내용은 안 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 박근혜 정부와 같이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갔다는 거는 닮은 꼴인데 네. 다른 현재까지 보도에 의하면 다른 점이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은 박근혜 정부 때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만 한 1억 정도가 갔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기적으로 간 게 드러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전해졌다. 예. 그리고 이제 몇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된 거는 나오고 있는데 과연 청와대 전체적으로 이게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귀착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전달된 거지 몇몇 핵심 측근한테 전달된 거지 이게 이제 좀 확인해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전달된 액수는 현재까지 드러나는 거로는 이 세 사람한테 현재까지는 약 5억 정도로 전후로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더 많은 내용이 될지 이 사람들은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받지 않았다고 해서기 때문에 더 줄어들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김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이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정원 특활비 쓴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 그런 시스템은 모른다면서 일단 불쾌감 드러낸 상태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최종 귀착지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MB 정부의 어떤 최고 실세이자 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이 이 수사에 오른 분들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칼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BBK 다스 관련된 수사가 지금 이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소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이제 다각도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오늘 이제 김백준 총무기획관, 그러니까 총무기획관이라면은 이제 말 그대로 청와대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이 김백준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 BBK 사건의 키맨이기도 하고요. 또 다스 140억 원의 또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분한테 국정원의 돈이 뭐 한 5억 정도 지금 갖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김진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사찰을 갖다가 수습하는 과정에 그 돈을 쓰인 걸로 현재로서는 보여요. 아직 내용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근데 김백준 비서관 총무기획관한테 갔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용이 물론 특활비라고 하는 거 받은 거 자체가 문제지만 네. 사실 그거보다 더 공분을 산 게 그걸 갖다가 옷 사고 피부 관리하고 이런 데 썼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MB 정권에서도 이 김백준 총무기획관한테 간 게 정말로 뭐 대통령의 어떤 뭐 재산 보호라든지 이런 거를 위한 정치 자금, 소위 다스라든지 BBK 이런 관련된 비용으로 만약에 쓰였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정말로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문제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검찰에서 얼마만큼 밝혀낼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예. 예. 김 부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검찰이 밝히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예. 예, 그래서 현재 오늘 아침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백준 전 총무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김백준 전 5억 중에 김백준 전 총무한테 한 4억 정도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총무기획관한테. 그럼 과연 그 돈이 과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혼자서 썼겠느냐? 아니면은 자기 주변 참모들하고 나눠 썼느냐? 같이 아니면 있겠느냐? 진짜 그 대통령한테 최종 귀착적으로 전달됐느냐? 예. 이제 이거를 또 사실이라는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검찰이 과연 그걸 밝혀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어떻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자기는 이제 이 특활비를 받은 적이 있다 없다는 분명히 안 밝혔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예. 그런 시스템을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분명히 안 밝혔기 때문에 예.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 사람들이 해가 가도 안 바뀌고 있어서 자기를 자꾸 겨냥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다섯 사건 그리고 사이버사 이 정치 개입 그다음에 그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이게 지금 예. 네 가지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어느 하나로든 간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포토라인에 결국에 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래요. 것이죠.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정치권으로 한번 네. 넘어가 보면 어제 열린 국민의당 당무위원회에서 꽤나 큰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저께 요즘에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제 소위 통합 그걸 결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만은 예.
이 결혼으로 비유를 하자면 결혼으로 가는 길이 두 사람은 결혼하겠다 그러는데 안철수 대표와 이승민 대표가 네. 근데 이제 그 같이 옆에 있는 식구들, 딸린 식구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결혼으로 가는 길이 참 첩첩산중이고 강 건너, 산 건너, 물 건너 뭐 이런 예. 상황인 것 같. 그걸 어저께 전적으로 보여주는데 네. 뭐 하나 있을 때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일종의 난장판이라고 언론 표현하기도 하고 고성이 오고 가고 욕설이 오고 가고 몸싸움이 있고 하는 게 어저께 당무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최종 이 전당대회 2월 4일 전당대회 2월 4일 이제 또 소위 결혼을 결정하는 합당을 결정하는 그 최종하는 결정하는 그런 날인데 예. 그걸 하는데도 3시간이 걸렸고 마침 그 찬성표도 전당대회 그 의결하는 찬성표도 제적 75명 중에 39명이 찬성했는데 이게 딱 과반에서 딱 1명 초과입니다. 참 그러면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전당대회 관문까지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어느 때보다도 네. 그렇게 당내 비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앞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본인 말을 따르면 아주 강하게 가고 있어서 안철수처럼 예. 어떻게 될지 있는데 일단 전당대회에서는까지 섭섭산중에도 불구하고 의결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반대파 쪽에서는 뭐 사개특위하고 이 정개특위 그 멤버들이 다 친한파 쪽이기 때문에 절대 뭐 반대하는 입장이고 굉장히 좀 박지원 의원은 뭐 또 언론을 향해서 딸도 세습 못한 박정희 정치 또 뭐 전두환 씨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세습하고 있다면서 맹비난을 퍼부었는데 어떻게 좀 판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이 합의 이혼을 못하고 지금 이제 사실은 법적 분쟁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뭐 이혼하는 마당에 별 얘기가 이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시너지 효과를 보고 통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후보단이라도 그렇고 뭐 통합도 그런데 과정이 아름다워야지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 측이 비례대표 의원 몇 명 더 데려가는 거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소탐대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사실 불과 몇 달 전 여론조사를 보면은 두 당이 통합했을 때 시너지가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최근에는 그 시너지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몇 명 더 데려가려다가 오히려 그 중도 통합당에 이런 어떤 그 이미지마저도 지금 이제 좀 버리고 있는 듯해서 안함만 못한 상황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통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국민의당의 출발 자체가 반문재인 당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념과 철학의 중심이 놓이지 않고 문재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당이 국민의당인데 네. 만약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도 소위 지금 양당 체제에 반한다 그러면서 또 나오기는 했지만 이념과 철학이 공유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또 이런 사태를 또 한 번 겪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좀 안철수 대표가 정치권에 등장하면서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이별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좀 사실 여론의 중심에 있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그동안에 이제 이별할 때마다 참 말을 많이 뿌렸는데 소탐대실하지 말고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국민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는 게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러게 어제 그 당무의 모습만 보면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싶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좀 기대해 보긴 하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어쨌든 당무위는 이제 전당대회 앞서 김 부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다음 달 4일에 개최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앞서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박 교수께서는 좀 전당대회까지 어떻게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치러질 수 있겠냐는 어떤 목소리가 많이 있어서 지금 뭐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인데 자기는 절대 이제 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철수 대표 측에서 지금까지 지난번 뭐 부신임 투표도 그렇고 어저께 당무회의도 그렇고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안 되면은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끝까지 이상돈 의원이 이제 전당대회 열지 않겠다 그러면 아마 의장을 바꿔서라도 전당대회를 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월 4일 날 전당대회가 치러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치러진다면 지금 이제 반대파가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저께의 표결처럼 뭐 한 표 많은 정말로 50%를 간신히 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아마 이제 통과는 될 텐데 문제는 그러한 지난한 그런 싸움의 과정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되면 좋은데 오히려 새로 출범하는 정당에 대한 불신 또는 이제 기대감 저하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곱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자유한국당 얘기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저희 강민경 기자 리포트 보면은 전국 순회하면서 지방선거에 나서 인재를 구하고 있는데 이제 뭐 굉장히 진척이 좀 더딘 상황이다. 인물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탈당파한테 좀 법당의 문을 열어놨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일단 경남의 민심이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좀 들어볼까요? 이렇게. 일단은 경남에서는 이제 홍준표 지사가 본인이 홍준표 대표가 지사를 지낸 곳이고 일단 전통적으로 대구 경북과 함께 부산 경남이 소위 한국당 옛날에 이제 새누리당의 전통적 텃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는 심지어 부산 경남에서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까지 대구에서까지 지금 민주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후보를 갖다가 대입해서 가상 대결을 해보면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이 집권 지금 2년 차긴 하지만 작년에 2월에 취임한 게 아니라 5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집권 1년 차에 가까운 집권이 2년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집권 1년 차인 경우는 여당이 항상 지방선거처럼 이겼어요. 그리고 집권 3년 차 이후는 항상 여당이 패배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그런데 집권 이건 딱 제가 경험을 쫙 보니까 집권 2년 차에는 서로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집권 1년 차에 가까운 2년 차다 이거죠. 5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도 과거의 경우 집권 1, 2년 차에는 여론조사에 여당이 굉장히 압승하는 거로 나오는데 실제로 깨보면 여당의 이 후보가 여론조사보다는 굉장히 10% 심지어 20% 가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경남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높게 나오고 부산에서 높게 나오기 때문에 막판에 실제로 지방선거 갔을 때는 제가 보기에 경남도 그렇지만 부산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한국당이. 그래서 지금 이 영남에서는 그러니까 한국당과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은 민주당의 싸움이 된다면 아까 지금 현재 국민의당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당이 결국에는 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당의 관건은 뭐냐 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과정이 아까 말씀 좋아야 되고 통합했을 때가 더 센 정치처럼 의원 수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핵심 결과가 뭐로 평가할 수 있냐면 수도권에서 과연 2등을 과연 국민의당과 한국당에서 누가 2등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자세히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